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자마자 업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무슨 노래를 들어줄까? 그래. 두시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자마자 업 꿀잼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팬 가입해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딸내미네 반에 26명 중에 9명이 독감이에요. 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올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418분의 꿀잼 감사드립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살 왜 자꾸 물어봐. 살 많이 빠졌냐고. 60kg 때까지는 쉽게 빠지는데 59kg에서 58kg 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이 얼굴 뭐라 그러나 확 늙었어. 예. 지금 한 2주 아팠잖아요. 그 한 2주일 정도 감기를 앓았는데 얼굴이 진짜 이 살에 탱기가 없어. 살의 탱탱함이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푸석푸석 늙었다라는. 예, 진짜 이게 생기가 없어, 생기가. 화면상으로 그건 이거 지금 웹캠이 지가 자체 뽀삽을 해서 그래.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 예. 아니 지금 막 피부가 많이 늙었어. 그리고 막 거울을 보면 얼굴 여기가 쑥 들어가갖고 해골바가지 같아. 늙음이 저기 뭐야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 살이 빠진 얼굴 살이 빠져갖고 그대로 뱃살에 가서 쌓여. 예. 배국 주사? 지랄 연병하네. 그런 주사를 맞느니, 그냥 이대로 할머니가 돼서 죽는 게 낫겠다. 뭐 하는 짓거리야. 예.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돼, 얼굴에. 요즘에 막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데 억지로 얼굴에다 뭐 집어넣어가지고 막 빵빵한 얼굴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무슨 그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 얼굴에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뭐야 무슨 한 병원에서 해서 그런가? 얼굴들이 너무 똑같아. 어. 그 저기 흉해 진짜. 우리 나이가 들더라도요. 예, 나이가 들더라도 처음에 이제 화장품을 안 하면 얼굴에 이렇게 막 바르는 거 있잖아. 왜 피부 색깔 뽀얘지라고 이렇게 바르는 거, 뭐 콤팩트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안 하나? 어. 그런 걸 처음에 안 바르면 막 당황스러운데 그걸 한 1, 2주일 안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젊어져 진짜. 어. 나는 그 20대 때 그 피부에 색칠하는 거를 20대 때 잠깐 발랐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얼굴에다가 저기 그 칠하는 거를 안 하니까 피부가 더 저기 안 늙는 것 같아. 그게 얼굴에 이렇게 얼굴 색깔 바꾸는 톤 바꾸는 게 그게 납이 들어있다며. 납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자꾸만 그 뭐지 색깔이 잘 먹게끔 바르는 그런 게 피부를 진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그 나는 그 비비크림? 그것만 발라도 피부가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피부가 막 이렇게 거칠거칠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납이랑 수은 성분. 예. 그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예, 나는 내가 또 피부 관리 비법이 있잖아. 이거 되게 극빈데 천연 오일링 요법이라고 천연 오일링 요법이라고 있어. 알만한 사람 알지? 어, 우리말로 하면 개기름 요법이지. 웬만하면 안 씻는 거지. 어. 아니 근데 그 안 씻는 게 그게 그 뭐라고 그러나 농담 아니야. 이게 사실은 그 피부에다가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 색조 화장 같은 거 하면 꼭 그 저기 클렌징을 해야 돼. 그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은 그 얼굴에다가 그렇게 칠하지 않는 게 밤에 세수하기 싫어서거든. 나는 밤에 세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 시간을 낭비한 거. 내 인생에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짓에 낭비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그래갖고 나는 그 밤에 세수하기 싫어가지고 얼굴에다 칠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칠을 안 하는 게 피부를 좋게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피부에다가 칠하는 거는요. 예, 그 피부에다가 이렇게 막 칠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게 클렌징이야. 예. 그 클렌징을 안 하고 그렇게 얼굴에다가 바르는 거. 요즘에 이제 남자들이 화장을 많이 해요. 그죠? 남자들이 그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 클렌징도 잘 하고 있죠. 난 옛날에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맨날 했어. 너네 화장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클렌징이다. 그 저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색조 화장하기 전에 영양크림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영양크림이 막을 형성해가지고 그 저기 색깔 나쁜 독성이 피부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 클렌징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클렌징이 왜 클렌징 비누만 하면 안 돼. 그 전에 뭐 클렌징 크림이라든가 클렌징 로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물로 씻어내는 클렌징 오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얼굴 씻어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 그거 안 하면 진짜 피부가 녹아내려. 진짜야. 내가 옛날에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화장한 애들이 있었어. 근데 십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진짜 걔네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10년은 돼 보이는 거야. 거짓말 안 하고. 왜냐하면 특히 어린 피부에 제대로 이렇게 막을 형성하지 않고 화장했던 애들이 피부가 굉장히 빨리 늙었어. 진짜 피부 색깔이요. 맨 얼굴로 못 견딜 정도로 얼굴이 울긋불긋해진다? 그거 진짜 이 얼굴에다가 칠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써서 완전히 지워내고 그 다음에 클렌징 크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 클렌징 비누.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할 때, 그러니까 기초 화장만 하는데도 내 또 진짜 비법은 이거야. 안 씻는 게 첫 번째 비법이라면 두 번째 비법은 얼굴에 물기가 있을 때 스킨 로션을 바르는 거. 얼굴에 그 사람들이 물기를 다 닦아낸 다음에 스킨 로션을 바르는데요. 그러면 피부가 되게 안 탱탱해. 근데 물기가 있을 때, 물기를 닦지 않고 난 화장하기 전에 다시 물칠을 해. 그래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얼굴에 묻힌 상태에서 스킨하고 에센스를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피부에 수분감을 주고, 옛날에 나 저기 감옥에 있을 때 그 비법을 내가 알려줘갖고 언니들한테 인기 짱이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도 뭘 발라. 화장품 같은 걸 많이 발라. 매일매일 세수하고.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 감옥에서 일주일에 2번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 그 일주일에 2번만 세수하고 나는 절대 중간에 세수를 안 해.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도 매일 화장하는 언니들이 있어요. 매일 화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비법으로 물기가 있을 때 스킨 로션을 발라라. 그래갖고 진짜로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이 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킨 로션 바르더니 진짜 피부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내 피부에 뭐라 그러나, 주름 들지고 수분이 풍부한 거는 내가 절대 귀찮아서 물을 안 닦는 게 아니야. 귀찮아서 물을 안 닦는 게 아니라 물기 있을 때 스킨 로션을 바르는 게, 이 피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한 번 세수할 때 비누칠 여러 번 해. 3일에 한 번 세수한다. 그러면 비누칠 3번 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꼴로 비누칠 하는 거지. 몰아서 해서 그렇지, 내 비누칠을 하루에 한 번 꼴로는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기초화장을 하면서 영양크림까지 계속 두들기는 거. 영양크림을 바를 때 두들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 영양크림을 딱 이렇게 피부에다가 막 두들겨주는 게, 그게 피부 깊숙이까지 영양분이 들어간다는 거. 아이크림 써요. 예. 특히 내가 여기 이마에 되게 인상을 써가지고 굵은 주름이가, 이게 점점 더 깊어져 갔었어요. 근데 그 아이크림을 여기에다가 바르기 시작을 했거든? 그것도 감옥에서 배웠잖아. 감옥에서 이제 10만 원짜리 아이크림을, 아이크림이 비싸. 10만 원짜리 아이크림 쓰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두들기잖아. 그리고 남은 걸로 이렇게 눈가에다가 바르고, 예. 그러면, 나는 진짜 감옥 가갖고 얼마나 중요한 걸 많이 배웠는지 몰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요. 예, 아이크림, 스킨, 에센스, 로션, 그리고 아이크림, 영양크림 다 발라. 그 기초가 되게 중요해. 내가 색깔 화장은 안 해도, 기초 화장은 내가 꼭 하는 사람이야. 그거 귀찮아갖고 세수를 잘 안 하지. 세수를 하면 꼭 그걸 발라야 되기 때문에, 세수를 잘 안 해. 그리고 이제 그걸로 버티는 거지. 그 다음날 머리만 괜찮으면 그냥 세수 한 척하고 다녀. 감옥의 종류가 교도소도 있고 구치소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치약의 용도 알아요? 치약의 용도? 내가 감옥 가가지고 배운 것 중에 제일 인생에서 값어치 있는 게 치약 사용법이야. 치약을 가령 이제 뜨거운 물이 가령 손에 쏟아졌다. 커피를 타다가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끓는 물이 쏟아졌다. 그럼 큰일 나잖아. 근데 그때 빨리 차가운 물에다 헹군 다음에 거기다가 빨갛게 돋아나기 전에, 이 중요한 거는 수포가 생기기 전에 아직 피부에 아무 변화 없을 때 그때 빨리 치약을 발라야 돼.
치약을 완전히 다 틈틈이 발라가지고 그게 하얗게 굳을 때까지 기다려. 한 30분. 그리고 난 다음에 씻어내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화상 저 수포 안 생겨. 예. 진짜 신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미 빨갛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럼 바르면 안 돼. 피부색이 빨간색으로 변하기 전에 그 뜨거운 물이 닿자마자 빨리 찬물에다 씻어낸 다음에 그 치약을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화상이 안 일어나. 그래갖고 내가 여러 번 우리 가족들이 그걸 썼어. 근데 우리 신랑이 정말 실수로 어느 한 부분이 안 발라진 거야. 거기만 물집이 잡히더라니까. 거기만 물집이 그러니까 치약이 안 발라진 그 틈만 물집이 잡히더라니까. 진짜 신기하죠. 그게 치약으로 뭐 이렇게 닦는 건 군대에서 배운 거고, 화상 치료는 요리사들한테 나온 거래. 중국 요리하는 사람들이 왜 뜨거운 기름을 갖고 요리하잖아. 기름이 막 튀면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치약을 바른대. 그래가지고 요리사들이 치약 항상 주방에 치약을 놓고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포 생기기 전에 뜨거운 물에 디자마자 빨리 치약을 바르잖아. 그러면 정말 수포 안 생기고요. 나 정말 지난번에 100도씨 물을 쏟았어. 근데 치약 싹 바르고 나왔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난 진짜 감옥에 가기에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그 치약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 가기 진짜 잘했다. 내가 갔다 온 다음에 5년 동안 얘기하잖아. 치약의 용도에 대해서. 몰랐죠? 몰랐던 사람들 이거 수포 생기기 전이 중요한 거야. 피부색에 변화 생기기 전. 그때 확 바르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해. 나는 그래서 그걸로 화상 요즘에 모르고 살아요. 뜨거운 물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네. 나는 이제 안티프라민? 난 그런 건 안 써봤어. 그러니까 손에 색깔 변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내가 화상을 여러 번 피했고, 우리 신랑이 지난번에 뜨거운 물에 뒤었는데 치약을 다 발랐는데 한 부분이 진짜 조금 안 발라졌는데 거기가 물집이 잡히더라고. 전체가 다 잡힐 뻔했던 거야. 근데 그 치약 바르고서는 한 부분만 다쳤던 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화상 통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이 닿았더니 바로 찬물을 이렇게 빼주면, 찬물을 이렇게 담궈주면 그 열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이잖아. 찬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치약을 딱 물 털고 이렇게 바르잖아. 그러면 금방 그 화상 통증도 없어. 진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몇 초 안에 발라야 돼. 그러면 진짜 화상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감옥 갔다 와갖고 중요한 거를 배웠다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 갔다 온 지도 꽤 됐어. 벌써 한 4주년이 지났지. 12년에 들어가서 13, 14, 15, 16, 4주년 지났어. 4년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같아.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우리 이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 있었냐. 이제 우리 딸이 고2인데,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 그게 되게 중요하다며. 그래갖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막 학부모들이 확인하라는 거야.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러면서, 막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담임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그걸 막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그런 거는 확인을 안 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랑이 딸한테 물어봤어. 야, 너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했니?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자기네는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는다는 거야. 담임 선생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자신의
과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직접 작성을 한대. 그래서 그걸 내면 담임들이 그걸 그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한대.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친구들이 이제 글솜씨가 없다고 자기네 활동 내용을 적어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저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막 적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적는 거에 따라서 대학이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친구들 거를 막 적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랑이랑 나랑 야 그러다가 네 친구들이 너보다 점수 좋게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걱정을 했어. 엄마랑 이제 아빠가 둘이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죠. 그러자 우리 딸이 자기네들은 아무한테나 다 퍼주면서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 그까짓 거 적어준 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면서 저기 뭐야 자기한테 그런 거 갖고 잔소리했다고. 그 되게 부끄럽고 대견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최 여기저기다 퍼주고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막 퍼주고 사는 거야. 막 퍼주고 살면서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도 네가 대학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써주고 또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랬더니 아유 자기네들은 아무한테나 다 퍼줘 놓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그거 좀 써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고. 부끄러웠어요. 예, 부끄럽고 진짜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래 대학 그까짓 거 못 가면 어떠냐. 대학교 그거 못 가면 어떠냐. 저렇게 잘 자라면 되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진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우리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예뻤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게. 예. 그러니까 왜 애들이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얘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지 혼자 사랑을 다 받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경쟁심이 별로 없어. 경쟁심이 별로 없고 막 뭘 지가 다 가지려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그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다 해주다 보니까 그랬나.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돈으로 뭘 해주고 그런 건 아닌데 얘는 어려서부터 지가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필요한 거 없다 그러고 그냥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애야. 그냥 어려서부터 얘는 부모님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기 뭐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은 애들 애정 결핍은 티가 나잖아. 근데 얘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자존감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이제 여자애들이 친구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그렇게 친구들한테 의존을 이제 많이 안 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 생각을 하더니 고등학교 때 와서는 이제 거의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사는 거를 되게 즐기는 거야. 혼자 뭐 카페도 가고 혼자 극장도 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지내니까 도리어 이제 그 친구들이 얘를 보면서 되게 카리스마 있다. 너는 세상에 전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 내가 나는 어려서부터 별로 친구를 별로 안 사귀고, 혼자 놀아도 재밌기 때문에, 세상을 왕따시키면서 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즐거웠더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니까 왠지 이렇게 친구들 눈치 보는 애들이, 도리어 친구들을 문제로 고민 많이 해. 근데 이제 친구들 문제에서 확 독립해버리고 나면 친구들 문제로 신경 쓰는 게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혼자서 잘 다녔더니 우리 딸도 그렇게 혼자서 잘 다녀.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잘 자라고 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언제 시작되는 문제냐면요. 아기 때 옹알이 할 때 있잖아. 아기들 옹알이 할 때 그때 그게 결정된대.
예.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막 옹알이를 하면 별로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막, 저거, 이게 소리만 낼 뿐이지. 그게 절대 말이 아니야. 근데 그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거기서 좌절감을 느낀대.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자존감이 그때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 옹알이 할 때요. 그때 눈을 마주치면서 꼭 대꾸해줘야 돼. 어머, 그랬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계속 반응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 애들이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그 옹알이는 뭘 표시하냐면,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100일쯤에 시작돼. 응, 100일쯤 돼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는데, 태어나서 이게 100일 동안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뭔가 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지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라는 걸 엄마 아빠가 눈을 마주 보면서 반응을 해주면, 얘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는 거지. 근데 그때 엄마가 만약에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그 산후 우울증 앓는 엄마들이 많아.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애가 그 눈을 마주치면서 옹알이 반응을 아무도 안 해줬다. 그러면 성격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애기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24개월까지는 손이 바깥으로 나온 뇌라고 그래. 그래서 손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만지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24개월 안에, 그 정서가 만들어진대. 정서. 그러니까 아이의 그 안정적인 감정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 어렸을 때 정말 계속 애를 들여다보면서 반응을 해줬더니 그게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매기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애는 클 때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 큰 자식이지만 어렸을 때 못해줬던 부분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게 치유가 돼. 그게 무슨 정신과 의상과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 그런 애들이 그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야. 소통하는 걸. 근데 애가 다 큰 다음에도 그 애랑 그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충분히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소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치유가 된대. 응.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 늦었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른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부모의 권위를 지킨답시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근데 그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근데 부모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우기잖아. 그럼 애들이 그걸 따라 배우는 거야. 근데 그 우기기의 문제는 뭐냐면 그 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기의 잘못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이들도 그걸 배우고 그 죄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죄에 묶여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끊임없이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질 못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 예.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거. 특히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아이들에게 부부의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대우해주는 걸 아이들이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는 게 애들한테 왜 중요하냐? 부모가 별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사이가 안 좋았잖아.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안 좋다는 거야. 부모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법을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불행하다는 거야. 부모가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그걸 내 자식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이 그 부부가 지혜롭게 서로 대화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채팅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망치 부인 부부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때가 없었냐. 우리도 입장이 다를 때가 있죠. 어떤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관점이 다른 부분을 막 물고 늘어지지 않아. 그냥 딱 한 20년을 살아서 그런지, 이 부분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그냥 그 딱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서 끝내. 그걸로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렇게 싸우지 않아. 그냥 거기서 딱 멈춰.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걸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을 복귀해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부부들이 어떤 의견의 차이, 그 부분을 되게 크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막 이기려고 그래. 상대방을 논증을 해서 이기려고 막 그러는데, 부부간에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부부간에, 자기가 이기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어. 그 부부간에 이겨봤자, 그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걸로 빨리 끝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서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게, 그게 덜 피곤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내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부부는 가령 이제 지난 총선에 우리 남편이 너무 절망하면서 더민주가 망했다고, 완전히 망할 거다. 뭐 80석 이상 안 될 것 같다. 80석도 어렵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이번에 그렇지 않다. 내가 느끼기에 120에서 130 간다.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신랑께서 그럴까? 그래서 기대를 했다가 이제 손석희 뉴스에서까지 더민주가 80석 정도 87석 정도 예상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절망을 하는 거야, 신랑이. 근데 나는 탁 무시하고 내 길을 갔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럴 때 우리 신랑이 내가 주장했던 내용이 맞았을 때, 그때 나를 바라보는 자세가 거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신랑이 거의, 중요할 때마다 내가, 했던 이야기를, 중요한 건 우리 신랑이 보통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 되게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의 아내의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내 말을 굉장히 존중해 줬어. 내가 이제 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결정 못 하는 거는 나한테 물어봐서 내 결정을 되게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권해준 내용들이 대부분 성공했어. 내가 남편에게 조언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시를 자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되게 존중해줘야 돼. 이게 남편을 많이 아내가 존중해주지 않는 집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못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되게 비웃는 집 있잖아요.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집. 그런 집의 아이들이 자기 상사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 혹시 본인이 자기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나? 엄마가 아빠를 우습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직장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명분론이라는 거야. 유교적으로 명분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뭐라 그러나 자녀들이 아 내가 나보다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직장 상사들하고 그 사이가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특히 엄마가 애들 앞에서 아버지를 계속 깔봤을 때 모욕하고 그랬을 때 그때 이 자녀들이 그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못 풀어. 윗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가족 관계는 사회생활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내 부부가 잘 살아야 내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성공한다.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16년을 마무리하는 16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올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그거 같아요. 수신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그 수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수신이 뭐냐? 수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인간이라는 게 잘못이 없을 수 없어. 그죠? 모든 인간은 잘못을 해. 예. 정말 잘못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런 인간은 없다고 봐요. 그건 인간이 아니야. 신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수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한 다음에 그 잘못을 반성하는 거. 그게 수신이야. 수신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수시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늘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그게 수신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해서 그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을 돌보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친일 부역자가 된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잘못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족을 돌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가령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가족들이 그 뭐라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막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그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수신 제가 후에 그러니까는 수신하고 가족을 제대로 자기 할 일을 각자 잘하게끔 돌본 뒤에 그리고 나서 이 더 큰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신 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다. 그 말을 굉장히 중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돼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봤자 가족이 불행하잖아. 그러면 그 인생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큰 부를 얻거나 뭐 높은 명예를 얻지 못해도 가족들이 서로 그 행복하잖아. 그러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삶일지라도 그게 참 만족감이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신 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여 가화 만사성이다. 예, 그거를 꼭 기억을 하자.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해.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간에나 그 잘못을 꼭 인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늦더라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과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자기가 그 죄에 매여 있는 거야. 그 죄책감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내일은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게 없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의 10대 이슈가 뭘까? 그런 거 이제 아까 우리 딸이랑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 해봤는데, 일단 이제 우리 가족 얘기는 차치하고,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 방송 올해가 이제 그 내년, 그러니까 1월 17일이 되면, 방송 1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 9년 하고,
11개월 13일을 이제 방송을 한 거잖아. 11개월 13일 정도를 내가 방송을 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11주년 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 방송한 올해, 정말 여러분의 그 공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이 도움으로 제가 아프리카 탑5에 들었잖아요. 예. 아프리카의 그 탑5에 들은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야. 이 아프리카라는 방송이, 사실 이게 그 게임 방송, 게임 방송으로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게임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예능 방송, 그 다음에 막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하는 데인데, 여기서 진짜 이 시사 방송을 해가지고, 이 탑5에 들었다는 건 진짜 큰일이야. 예. 그리고 이제, 탑5에 들은 게 제일 최고의 이슈였다면, 동시 시청자 15,000명 된 거. 예. 동시 시청자에 15,000명이 된 거.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일이죠. 진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했던 그 2007년에 이제 그 200명 됐다고. 시청자 그러니까 100명 넘었을 때 신랑이랑 막걸리 파티하고 200명 넘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예. 그랬던 이제 망치부인 방송이 동시 시청자 15,000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 물론 여기까지 온 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다 이게 또 두 사람의 공이 컸죠. 예,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 역할 덕분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탑5에도 들어가고, 동시 시청자 15,000 시대에도 접어서 들게 돼서, 내가 진짜 냉동치킨 5마리를 꼭 보내겠다. 예. 정말 내가 냉동치킨 5마리. 근데 그건 박근혜도 들어갔을 때야. 박근혜가 들어갔을 때 내가 냉동치킨 5개를 보내겠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또 가장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 이제 총선. 총선이 사실 이게 박근혜 때문에 막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 잊혀진 아주 먼 옛날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총선에서 이 120에서 130 간다, 더민주가 일당 될지도 모른다, 야당이 150석 과반수 한다, 그 얘기들이 다 이루어졌던, 예, 올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고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딱 꺼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말씀이 올해 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는데, 내가 뽑았어야 됐는데 못 뽑은 말씀. 우리 목사님이 뽑아서 주신 내용인데, 정말 저 말대로 올해는 정말 너무나 내 인생의 최고의 시기였던 것 같아. 예, 정말 이런 때가 다시 올까? 예, 내 인생에 이런 때가 다시 올까 싶은, 예,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고요. 제주도 방송,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 제주도 평화공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 제주도에서 그 강정마을까지 갔던 그거 되게 기억에 남고, 예. 그 다음에 성주 김천 사드 반대 투쟁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 그래서 기억나는 게 10만 명 서명했던 거. 백악관에 10만 명 서명했던 거. 그거 진짜 큰일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 10만 명이 서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서명 처음 성공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 장면도. 예. 그리고 뉴욕에서
뉴욕에서 불러가지고, 예, 그, 이춘범 장로님이 어느 날, 저기, 뭐야, 운전면허증을 띡 보내셨고, 이런 걸 왜 보내시나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탁 무슨, 저기, 재단 설립 허가서 뭐 이런 거 띡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는 걸 막 보내서 불안하더라고. 그러더니만, 뉴욕에 오라고. 그래서 그 뉴욕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가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정말 뉴욕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거기서 사명감을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그 길을 받아서 이번에 최순실 싸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그 이 뉴욕 갔다 온 것까지 정말 큰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 7개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뉴욕에 가서 박지원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제3지대 만들고 국민의당으로 장난치려는 거 그거를 막아냈다라고 봐요. 정말 이 뉴욕에 갔다 오기를 왜 나를 보내실까? 근데 그게 진짜 맞았다라는 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7가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그 우리 저기 박 PD가 우리 박 PD가 그 저기 요로결석에 걸렸던 근데 이제 얘가 그 요로결석에 안 걸렸으면 내가 계속 얘를 잡아뒀을 거야 내 밑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프게 해가지고 조카를 내놓게 했는데 우리 조카는 나를 떠나서 더 잘 됐어. 자기 하는 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 괜히 내가 내 욕심으로 데리고 있다가 애 고생만 시키고 우리 조카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얘가 뭐 나한테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9군데 면접을 봤는데 9군데가 다 붙은 거야. 그리고 지금도 무슨 그 저기 직장에서 아주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 조카 내 여자 조카가 그 뭐라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한글을 못 읽는다고.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그 학교 성적이 막 5.7점 이런 거야. 도대체 왜 이러냐. 얘가 한글을 못 읽는데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한글을 못 읽어요. 이래갖고 너무 기가 막혔잖아. 그리고 막 알파벳 순서를 모른다 그러고. 근데 이제 얘가 사실 굉장히 천재야. 얜 2살 때 기억도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뭔가 꼬여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인데 맨 처음 세팅이 잘못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걔를 중학교 2학년 때 불러다가 그 딱 한 달을 봐줬어요. 한 달을 봐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그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자기 고등학교를 물론 실업계를 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래? 특성화 학교를 갔지만 거기서 높은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취직이 됐다는 거. 취직돼가지고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우리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도울 수 있었던 거. 예,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진짜 너무나 뿌듯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다. 예, 하여튼 그래서 올해 10가지 행복이 그 정도였고요. 네, 영어 알파벳 순서를 모르는 거 말고 한글도 못 읽었다니까. 소리 내서 읽어야 한글이 이해가 되는데 얘가 시험 기간에는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못 읽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리하고 눈으로 보는 문자하고 그게 연관이 되는 그 기능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꼭 소리를 내서 한글을 읽었어야만 됐다니까. 근데 이제 데리고 한 2주일 동안 내가 책을 읽어주니까 그때 이제 문자하고 소리의 연관이 이제 딱 그 어려서 깨우쳤어야 됐다 그 부분이 딱 풀린 거지. 그리고 알파벳도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읽어줬는데 순서 다 외우고 그러면서 이 애가 이제 조금씩 변해진 거죠. 트인 거지. 응. 그리고 굉장히 기억력이 지금도 좋아. 우리 조카도 그래서 얘가 취직된 게 나는 진짜 제일 기뻐요.
그 불과 진짜 몇 년 전에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 5년 만에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 조카의 또 다른 우리 언니의 딸에게 우리 언니 딸이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중에 그 뭐야 자기의 꿈을 포기하려는 순간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내가 상금 타는 바람에 여러분 덕분에 탑5 돼가지고 예, 그 상금을 흔쾌히 쾌척하는 바람에 물론 거기도 좀 더 보탰지만 그래서 이 애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엊그저께 그 출국했어요. 네. 진짜 이 2016년이 그 내게는 너무 감동이었어. 너무나 이게 다 우리 시청자분님도 덕분이죠. 예. 물론 뭐 올해 또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또 그 소송비를 내고 근데 뭐 이제 그게 일상이니까 맨날 고소당해서 그 저기 소송비 내는 거는 그냥 그 일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근데 사실 올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저 혼자 너무 좋은 일만 많았던 거 아닌가. 예.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나만 잘 살고 여러분들은 불행했던 거 아닌가. 예. 그게 되게 좀 미안했어요. 예. 어. 뭐?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 무슨 얘기지? 응. 하여간 그 올해 진짜 제일 감사한 건 뭘까? 제일 감사한 건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러나 뉴스를 이제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 옛날에는 이제 뉴스를 몰랐잖아. 뉴스를 봐도 이게 무슨 뉴스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막 되게 덩다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내가 오래 20년, 20여 년을 가슴 아파했던 부분이 그 이 덩다리인 국민들의 모습.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올해 그 총선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덩다리가 아닌 그리고 이제 이 언론의 그 조물딱거림에 노란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주인다운 모습이 돼서 이 멋지게 이 촛불혁명을 진행하면서 박근혜 이 탄핵 소추를 이루어냈다는 거. 정말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이게 2008년이나 2004년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막연했거든요. 정말 막연했는데, 올해는 정말, 그래,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이런 거야. 그게 느껴지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망치부의 말을 믿어준 거. 사실 이제 나는 10년 동안 똑같이 외쳤단 말이야? 42년 동안 뉴스를 받고 28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곁다리로 보면서 20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나의 말을 믿어준 거, 그리고 내 말을, 동의해주고, 같이 막 기도해준 거, 그게 진짜 고마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동안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거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해였어. 이거보다 더 좋은 해가 올까 싶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감사한 한 해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픈 부분이 있긴 있죠. 예. 그 블랙리스트에 못 올라간 거. 그 어제 보니까 우리 그 저기 이회수 선생님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하다는
내가 그 마음 이해가 된다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없다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다. 이회수 선생님의 그 마음이 딱 내 마음이야. 아니 도대체 10년 동안 내가 깠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냔 말이야. 나 진짜 어저께 그 손석희 뉴스에 나오잖아. 지금이라도 넣어달라. 지금이라도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을 넣어달라 라는 문학의 인사들이 많대잖아. 근데 그거 진짜 이게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김재동 씨, 이승환 씨, 이회수 선생님이 이름이 안 들어갔다니까. 그럼 나도 그 급?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그만큼 유명해서 아마 안 들어갔을 거야. 그런 생각이 문득 그렇게 자족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파. 왠지 막 그 시험 떨어진 느낌이야. 내 이제까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운전면허까지 내가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막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야. 손석희 선생도 없지. 손석희 선생도 그 명단에 없지 않아요? 있어? 없어야 되는데. 에이씨.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소위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옛날에 그 이승만 시절에 소위 그 보도연맹 사건이 그 블랙리스트의 시초예요. 예, 이승만 때 옛날에 그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 스스로 신고해라. 그러면 감자 한 포대 주겠다. 그래가지고 좌익 활동이 뭔지도 모르는 가난한 백성들이 이름 적었고 감자 한 포대 받으려고 그렇게 이름을 적었었는데 그 이름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전쟁 나기 직전에 전쟁이 막 나니까 그 사람들부터 그냥 집단 학살해버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민간인보다 우리 정부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국민의 숫자가 더 많았던 우리가 그 제주도에 가서 그 명단 그 제주도민 중에 15,000명의 명단을 봤잖아. 그 죽은 15,000명. 세상에 거기 8만 명인가 밖에 도민이 없었다는데 5만인가 8만인가 밖에 없었다는데 그 중에 15,000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야. 그 실제로 실종된 건 3만 명이고. 아우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 그죠? 예. 제가 제주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제주도 4.3 재단 제주도 4.3 사건 진상조사 진상규명위원회 거기 대표가 박원순 변호사였어. 예. 그 제주도의 4.3 사건이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었던 게 그게 박원순 변호사가 그 당시에 제주도 4.3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제주도에서 그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4.3 평화공원 갔다. 거기 박원순 시장이 그걸 했다는 거 알고 있었냐. 예. 박원순 시장이 그때 진상조사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사건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지. 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역사였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님이 일은 되게 잘해. 일을 엄청 잘하고 지금도 서울시에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박 시장님의 문제는 뭐냐, 밑에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박 시장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를 못해. 시정 홍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은 존나 열심히 하고 막 다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홍보를 잘 못하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를 그 망치 부인이 되돌아봤다라는 거 인트로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송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예.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그 저기 뭐지?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꼭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무슨 기사냐 하면 헌재에 탄핵 공 넘기면 끝? 이제 국회가 밥값 해야. 이게 이제 그 저기 12월 12일 날 했던 그 인터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서야 오늘 아침에선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해서 오늘 뽑아본 뉴스입니다. 네. 그 이제 12월 9일 날 있었던 12월 9일 저녁에 했던 인터뷰였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인데. 예. 헌법재판소는 탄핵 이후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심판 절차, 진행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우선 탄핵 사유가 많고 또 박 대통령 측이 최대한 심리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심리가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국회, 헌법재판소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걸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려대학교 그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그래서 이제 김기창 교수가 이제 왔어요. 이제 정관용 진행자가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위법이 분명해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다 심리할 게 아니라 확실한 거 한두 가지만 심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9일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이제 김기창 교수가 만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경우라면 탄핵 소추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다 판단해서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거꾸로 인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중에 중요한 몇 개만 근거로도 인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 그렇다. 흔히 재판을 할 때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일 중요한 근거가 있으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흔한데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이 사안을 대단히 신중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다. 이런 인상을 아마 심어주고 싶었던가 보다.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발표한 것 같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런 표현을 썼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어야 몇 가지만 가지고 집중 심리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 기각이냐 탄핵 인용이냐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그 뭐 기각을 위해서 인용을 위해서 몇 가지를 집중 심리한다고 해도 이건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심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말도 일리는 있다. 판단해보기 전에 과연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옳지 않은 게 있다.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몇 가지 사안만 가지고 심리를 해서 탄핵 인용해버리면 박근혜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헌재가 처음부터 인용할 마음으로 심리했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심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 판단해보기 전에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옳지 않은 게 있는 거다. 근데 실제로 아마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건데 실제로 판단을 해보니까 중요한 몇 개에서 이미 결론이 드러났다 하면 더 이상 똑같은 정도로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거다. 예,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을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출발했으나 한두 가지 하다 보니 결론이 내려졌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렇다. 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몇 가지만 찍어서 심리하겠다라고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불공정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을 위해서 몇 가지만 심리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박근혜 측의 자세로 봐서는 아마도 모든 증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냐. 지금 그러고 있죠. 전부 다 사실 확인 동의서를 내라는 둥 막 지랄 연병을 하고 있잖아. 일단 국가나 우리 공동체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로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지 입장이 뭔가를 가장 골몰해서 판단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뭐냐 이것만 기준으로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지연책이나 모든 동원 가능한 주장을 다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6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자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와 법의 중간 지점에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의지와 정치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법적으로 표현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뭐다?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이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정치적인 지형이나 지세에 당연히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이렇게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우리 국민이 변함없이 헌재 탄핵을 요구하면 헌재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립니다. 자, 헌법학장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피소추인 측에서 그 증거 동의를 못한다. 나 이 증인 불러달라.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전부 다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형사재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증인 받아주십시오 해도 기각해버리면 그만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이 질문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헌법학자들도 입장이 두 가지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가 이 증인 불러라 저 증인 불러라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줘야 된다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재판관 재량으로 자를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이게 소송 지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민사소송이 됐건 형사소송이 됐건 또는 탄핵 심판이 됐건 그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실은 법원이고 법관이고 재판관이죠. 그 재판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 발견이고 그 진실 발견에 가장 합리적인 여러 절차적인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재판부가 판정하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증거 신청을 거부하는 권리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재판부에서 박근혜가 불러달라는 증인, 박근혜가 제시하는 증거 이걸 다 채택해가지고 거기 매여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피소추인이 주장하기만 하면 전부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것은 이 김기찬 교수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어느 절차가 됐건 양측이 다 공평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건 다 받아줘야 된다는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이 기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잖아.
탄핵 소추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한 기사라서요. 예, 그 여러 가지를 설명한 기사라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 그죠?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어. 어려우니까 패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내용이 어려워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망치 부인이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읽어만 줘도 이해가 되지. 예. 그래도 혼자 읽을 때보다 내가 이렇게 천천히 말을 끊어서 읽어만 줘도 막 이해가 좀 되죠. 그냥 혼자 읽을 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천히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읽어만 줘도 그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 그러라고 내가 읽어주는 거야. 신기하지? 자, 여기까지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니까 이제 시간이, 그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 이 건건 중에서 이게 되게 너무 많았잖아, 그때. 13건인가 18건인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걸 전부 다 심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야.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심리를 하면 시간이 막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저때 12월 9일은 그게 제일 큰 이슈였던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열 몇 가지를 전부 다 꼼꼼히 심리하다 보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진짜 뭐 몇 달 가는 거 아니냐. 요런 공포의 상황이었는데 왜 헌재가 저렇게 전부 다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김기찬 교수가 한 말은 이게 모든 재판정은 공정해야 된다. 탄핵 소추안을 올린 국회 입장이나 그 피소추 당한 박근혜나 둘에게 둘 다 공정하다는 입장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인용으로 생각하고 몇 개만 골라서 본다면 박근혜가 볼 때 이 헌재는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헌재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을 심리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기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인용해야 될 확실한 건수가 나오면 그걸로 인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막 길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 첫 번째가 그 얘기야. 두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 박근혜가 이제 두 번째로 박근혜가 각 사안별로 막 그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면서 지연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을 늘어뜨리려고 최대한 오래 거기에 앉아있으려고 지랄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가 요구하는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야. 두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해서 김기찬 교수가 이 재판장은 그 증거 요청을 기각할 권한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막 이것저것을 다 막 요청을 한다고 그거 다 들어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기사잖아.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다 보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헌재는요 언제나 정치적 판단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헌재가 정치적 판단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을 요구하는 우리가 계속 똑같이 탄핵을 요구해야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관심이 끊어지면 그러면 헌재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최순실 변호사하고 정호성 변호사가 계속 타블렛 PC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물타기 해가지고 탄핵 자체가 아니라 딴 데로 논점을 막 피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탄핵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그래서 우리가 내일 그 촛불에 그 전국 300만이 촛불 집회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헌재에게
연인원 1,000만 명이 탄핵을 요구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래야 헌재가 딴짓거리 안 하고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파 애들이 끊임없이 헌재 앞에 가서 탄핵 무효라고 외치고 막 그런 쇼를 하는 것도 어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를 바랄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 지랄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탄핵을 요구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헌재는 그런 판단을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헌재가. 네. 오늘 이제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오늘. 오늘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제 저희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내리겠다. 예. 그걸 지금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다 됐겠거니 그러면서 내일 집회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하게 우리가 내일 나가서 딱 무서운 기운을 그쪽으로 쏴줘야 되는 거야. 예, 무서운 기운을 그쪽으로 쏴서 너네 헌재에서 이거 기각하면 너네 헌재 하여튼 죽을 줄 알아. 이런 분위기를 딱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그 두 가지 이야기였고, 그 다음 오늘 헌재가 첫 재판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발표된 게 수명 재판관이라는 건데, 수명 재판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을 받았다, 받을 숫자를 써서 명을 받았다 정도의 의미다. 명을 받은 재판관, 즉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심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쟁점별로 개별 헌법재판관에게 이 쟁점을 당신이 특별히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쥐고는 오타죠. 우리에게 보고하시오라고 명을 내리고 그 명을 받아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냐면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분야를 나눠주고 이 부분은 니네가 심리를 해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분업을 하는 거야. 분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라. 그럼 나머지 6명은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명 재판관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수명 재판관이란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있지만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2-3명이 더 구성한다. 그렇다. 그 말은 많은 쟁점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간을 단축해 보겠다. 이런 의미다. 이해가 되죠? 그렇군요. 자,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쟁점이 한 9가지라고 치면 3명이 1명당 3가지씩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 측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건 뭐냐? 어떤 절차냐? 그러니까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 측에게 의견 제출 요청했다 해. 이거는 모든 쟁송, 서로 다투어서 그 재판하는 게 쟁송인데, 모든 쟁송이 그렇듯이 양측의 입장을 다 공평하게 들어봐야 하니까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도 답변서를 내라고 했고, 16일까지 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12월 16일. 그렇죠. 이제 소추 측인 국회는 법사위원장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추 측 입장도 또 빨리 내라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거다. 의견서를 더 내라. 그러면 법무부는 왜 내라고 했냐? 법무부는 일종의 참고 역할을 하는 건데 당사자는 아니다. 법무부는 당사자는 아닌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꼭 당사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다. 근데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지 않느냐? 직접 지휘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공소장을 쭉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 피의자로 규정한 주체지 않냐. 그러면 그 검찰의 논리, 공소장의 논리 그대로 의견서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가지고 요 법무부의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엊그저께 법무부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그 의견을 낸 거예요. 기억나지?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 없다 그렇게 발표했잖아. 그게 법무부의 입장이 그때 발표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즉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든 탄핵이 피소추자의 형사범죄 내용을 탄핵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의 경우는 피소추자인 박근혜 씨래. 박근혜가 형사 피의자가 될 여지도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의 상부기관으로서.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박근혜가 공범이란 입장이니까 법무부가 그런 입장은 정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야 된다. 오늘까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인다. 그런데 쟁점도 많고 또 피소추인 측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속단할 수도 없다.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일단 수명 재판관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한다. 꼭 따라 나오는 쟁점이 1월 말에 박한절 헌재소장 임기 만료인데 지난 금요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법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지금 있지 않느냐. 즉 총리가 권한대행의 법적 권리로서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국회가 청문회에서 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황교안이가 뭐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기찬 교수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여러 헌법 관여기관의 임무인 것이 맞다. 의무라는 말은 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 역할하는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인사권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건 대단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결정인데 탄핵 기간 중에 국무총리 역할은 제한적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니 앞으로 임기 동안 대한민국 헌법 사안을 결정하는 재판관을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고 아주 형식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맞긴 맞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맞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황교안이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아까 저 위에 조대현이라는 헌법재판관이 그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형식 논리로는 맞는 말이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건 권한대행 총리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는 이제 그 조대현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주장은 그게 다른 헌법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김기찬 교수가 생각한 해결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재판관도 계속해서 근무는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공백 기간이 없어서 과거에 사실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제때 임명이 안 돼서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결여 상태로 몇 달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적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고 이번 사건만 위해서라도 아니라 이번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이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독일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바꾸는 건 아니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야. 간단하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꼭 어느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뭐 그렇게 헌법재판소법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헌재와 관련한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헌재의 입만 보고 있어야 되냐? 뭘 해야 한다고 보느냐? 그러자 이건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법률가들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였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문제였고 누가? 박근혜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문제였고 그런 문제고 해법 역시 정치권이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노력해야 될 여지가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은 대단히 틀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랬잖아. 국회가 자기 역할 분명히 하라고. 황교안 체제가 미친 박근혜 정책 강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요거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의원 내각제 아니야? 그 의원 내각제란 얘기는 뭐냐면 국회가 행정부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회가 의원 내각제를 개헌해야 된다라고 떠들기만 하지 말고 지금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국회가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국회 정부 협의체 이런 게 제안이 오가고 있다. 그런 거냐? 그것도 유용한 측면이 된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국정수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일정이 지금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는 이 사태는 대단히 좋지 않는 거니까 일종의 차기 대선 일정 그리고 대통령 퇴임 그런 문제에도 국회가 분명히 주장을 펴고 역할을 해서 이른바 질서 있는 그 다음 정권 이양 그 절차를 설계하는 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일정을 못 박아서 언제까지 퇴임하고 언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요? 그렇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 김기찬 교수의 독특한 이제 의견 두 번째 걸 낸 거야.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서 다음 재판관이 올 때까지 일을 더 늘려주자, 일을 더 하게 하자라는 개정을 하자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의 퇴임 시기를 국회에서 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강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강제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으로 지금 국회가 정치적인 역할을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지금 향후 전국이 안개 속에 가려 있고 이정표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이정표는 이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대통령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싫다. 모든 게 안개 속에 끝까지 묻혀 있어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된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언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선언에 대해서 괜히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김기찬 교수의 다른 말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난 좀 불필요하다고 봐. 하여튼 그 다음 함께 거론됐던 4월 말 퇴진, 6월 이런 건 다시 논의해봐라. 국회는 그렇다.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를 국회가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협의가 되겠냐? 새누리당은 사실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야3당 또는 새누리당 중에서도 이제 일부 한마디로 새누리당에서 뛰어나온 애들 그렇다. 일부라도 참여한 형태로 국회 결의는 다수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프로에 나와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에 굳이 개헌까지 안 해도 일단 다당제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냐. 그것도 과제에 해당되냐.
이거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심리를 하는 도중에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개선사항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꼭 누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채택하는 제도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 프로세스나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겪은 고생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그런 건 빨리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87년에 민주화운동을 해놓고 노태우가 대통령 된 게 뭐야? 김영삼, 김대중이 따로 나가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잖아. 그 다음에 92년 대선 때 정몽준을, 정주영을 띄워가지고 김대중을 떨어뜨렸잖아. 그리고 2002년에 정몽준 띄우고 2007년에 문국현 띄우고 2012년에 안철수 띄우고 이렇게 제3후보를 자꾸 띄워가지고 야권표를 분산시켜서 일본에게 유리한 여당에게 유리한 이제까지 지형을 만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그 선거 자체를 결선 투표를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아예 제3후보를 띄워도 소용없게. 그래서 제일 1, 2위 후보만 가지고 다시 당락 투표를 하는 그런 결선 투표를 하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제3후보를 띄워가지고 제3후보를 띄워서 매번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그 본질을 결선 투표로 풀자는 얘기야. 무슨 문제 제기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일화하느라고 진을 다 빼잖아. 우리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원 지역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야권 후보 단일화하느라고 진을 다 빼잖아. 근데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그 단일화하느라고 진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주 유의미한 얘기죠. 자, 그 다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어떻게 보느냐. 아직 이게 두고 봐야 되는데 만일 총리가 무슨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거나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마구 강행하거나 하기 시작하면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고 극단적으로는 탄핵까지도 가는 상황이 가능할 거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이긴 한데 좀 두고 봐야 될 거다. 근데 황교안이 미친 것이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웠잖아. 근데 더 시급한 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헌정문란행위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의심받는 이런 내각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 앉아있는 게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